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인트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2024 미국의 선택, 미국 대선 투표 날이 밝았습니다. 선거 초반 여전히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인데요. 미국 대선 이후 시장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곽병열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 일찍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어제 발빠르게 보고서를 내셨어요. 리딩 리서치의 미국 대선 전국 대응 전략 내셨는데 트럼프 당선 시 수혜는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 이렇게 좀 시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시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트라우마에 의해서 좀 좌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지금 시장의 반응은 사실 전형적으로 지난 2016년 대선 전국에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예상 밖의 이제 승리를 거뒀던 그렇죠. 그 당시 국면을 굉장히 좀 닮아 있고요.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시가 이제 보면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이제 많이 뛰었고 거의 트럼프가 당선된 전후로만 해서 거의 100bp 가까이 뛰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채권 시장에도 잘 반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번 특징은 또 아주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미디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네. 또 이런 데라든지 아니면 뭐 비트코인 같은 곳에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이기려고 하는 어떤 인기라든지 그런 척도들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거라고 우리가 좀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측면만 놓고 보면 아마도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은 굉장히 좀 어느 정도는 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거나 이제 오늘 결과가 나오는데 대선 결과를 확인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민간 투자 쪽이 정상화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셨어요. 민간 투자 정상화, 미국의 물론 얘기인데 이게 우리나라하고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향후에 어떤 미래에 대한 투자를 지금 급하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전형적으로 보면은 대선이 있던 그 월에 있는 그 분기에는 달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합니다. 일단 스톱하는군요. 일단은 스톱해놓고,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미국도 GDP에 이제 민간 투자라고 하는 항목들 어떻게 투자됐는지를 보면 예. 대개는 보면 0까지 수렴을 합니다. 0 예. 내지는 아예 투자를 줄인다든지.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뭐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개선된 이후에 우린 천천히 투자해도 된다. 그렇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일리가 있는데, 근데 거꾸로 보면은 이게 그동안 미뤄왔던 투자들이 이제 대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예.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차근차근 집행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놓고 보면은 그동안 조금 투자가 지연됐던 것들이 향후에 이제 개선된다라고 보면은 이거는 미국 기업들 심리로만 놓고 보면 심리가 개선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당연히 미국 기업의 심리가 좋아진다라는 것들은 우리나라 수출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대선 이후에 보면은 민간 투자가 살아나면서 미국의 기업 심리에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가 올라가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나라 수출도 조금씩 개선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 만약에 명확해진다라고 보면 우리 수출에도 어떻게 보면 더 구체적으로 보면 대미 수출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좀 가시성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불확실하고 경직된 상황이 이제 해소가 되면 예. 아무래도 좀 나은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장률 미국의 이제 실질 GDP 성장률이 이제 관건인데 올해는 2.6%까지 좀 상향이 되는 그런 추세였고 내년에는 1.9% 조금 연착륙을 예상하셨어요. 근데 이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물가 상승이 있어요. 예. 팬데믹 때 워낙에 이제 이 생활 수준의 하락을 미국 소비자들이 일반 국민들이 겪었고 반면에 이제 소비재 서비스 가격이 굉장히 올랐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국민들의 소득은 따라가지 못하고 뭐 이런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미국 성장률 어떻게 좀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올해가 2.6이고 내년이 1.9라고 하면 성장률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성장률 떨어지는 거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사실 경기 둔화라고 부릅니다. 둔화죠. 예. 어느 정도는 미국 경기도 그동안 굉장히 급격하게 인플레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예. 그리고 그 인플레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을 후행적으로 경기가 영향을 받는 권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미 연준이 추구하는 것들은 한 적정 성장률을 미국은 한 2%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1.9 정도로 만약 경기가 조금 둔화된다라는 것들을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이건 경기 둔화라고 부를 수 없다. 노 랜딩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도 2.6에서 1.9라고 하면 어찌되든 그동안 해왔던 통화정책의 영향 때문에 경기가 일정 부분 가라앉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내년도 그림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연착륙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대선 결과가 나오게 되면 바로 FOMC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FOMC에서도 금리를 꾸준히 인하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유인은 발생한다. 전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도 이제 정부나 이제 미국 정부나 주류 언론들은 이제 그래도 뭐 실업률 낮지 않냐. 경기는 좋은 것이 좋게 유지가 되고 있고 뭐 고용 시장도 괜찮고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일자리 그 증가를 상당히 질이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질. 이게 보통 이제 시간제 고용이라든가 정부 서비스 부분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좀 일자리가 낮은 뭐 고용 지속성이 낮은 쪽에 이제 실업률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마주 뭐 우량한 실업률에 포함이 똑같이 되지만은 정규직이라든가 이런 쪽은 아니다. 또 이렇게 비판한 쪽이 있어요. 근데 그나마 최근 고용 통계도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미국은 이게 얘기할 때 물가하고 이제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게 됐는데 고용 시장 동향은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미국 10월 고용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미국 노동부의 고용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예상이랑 굉장히 어긋났습니다. 원래는 한 10만 명 정도 미국이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매월. 월간. 예, 월간으로 그 정도 만들어지는데 10만 명이 아니라 12,000명. 그러니까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의 거의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나왔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평가절하하는 부분들은 이게 지금 미국이 허리케인 변수가 있었다. 그리고 허리케인 변수 말고 지금 보잉이 또 파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업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미국 고용의 가장 선행이 되고 있는 지표가 사실은 이 채용 공고입니다. 그 졸트라고 하는 졸트 채용 공고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게 되면 사실은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는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채용 공고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들은 향후에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폭 자체도 줄어들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기 구인이 때문에. 주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땐 미국은 연착륙인 연착륙이지만 분명한 거는 고용이 축소가 되고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경기가 둔화된다는 거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양적인 고용 자체가 벌써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적인 고용이 이번에 어느 정도 좀 둔화가 됐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미국은 경기 둔화 쪽으로는 가고 있는 방향성은 이번에 저는 고용 지표를 통해서 일정 부분 확인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질적인 고용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렇죠. 질적인 고용이 뭐냐? 임금입니다. 임금 상승률이 과연 여기서 더 둔화될 건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 이번엔 좀 애매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전년 대비해서 한 4% 정도 나왔는데요. 예. 그 임금 증가율이. 근데 그게 일정 부분 떨어지게 되면 아마 미 연준이 가장 원하는 어떻게 보면 인플레까지 잡았다라는 쪽으로 이제 갈 수 그렇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어찌되든 간에 이렇게 양적인 부분에서 뭔가 둔화가 나타나고 질적인 부분으로 그게 일정 부분 영향을 주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 미국의 물가는 일정 부분 이제 슬로우 다운, 좀 안정화되는 경향 쪽으로 갈 기현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번 이제 11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이유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대선 때문에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놓였던 경기 펀더멘털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거거든요. 이제 대선 이후에는 정상화될 거 아닙니까, 좀 더. 예.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11월 FOMC가 당장 다가왔는데 여기에 이제 금리 결정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두 번 FOMC가 남았어요. 이제 그러면 결국 이걸 반영하는 어떤 이 대표적인 신호가 이제 금리 신호란 말이에요. 이걸 좀 연준의 통화 정책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중앙은행이 가장 통화 정책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가고 하나는 고용입니다. 물가와 고용이 그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통화 정책을 운용을 하는 건데요. 예.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어쨌든 지금 고용이 얼마나 창출되느냐인데 고용이 얼마나 창출되느냐가 어쨌든 예상 밖으로 지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데이터에 기반해서 통화 정책을 내린다고 보면 이번에 10월 고용이 굉장히 좀 둔화가 된 부분은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어떤
뭐 당위성이 당위성이 생긴 제공하는 거다. 거죠. 예,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달에 발표된 사실은 미국은 이제 물가는 PC 이제 코어 물가를 보거든요. 핵심 물가를 보는데 그게 이제 에너지 가격 같은 것도 이제 뺀 값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은 임금 상승률이거든요. 예. 근데 서비스업 물가를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도 어찌 되든 뭐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하는 건 아니지만 추세 자체는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한 25bp 정도 인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떻게 보면 근거를 갖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대선 바로 직후기 때문에 네. 대선 변수가 시장의 변동성을 또 키울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좀 줄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연준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25bp 인하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완만한 그 소프트 랜딩을 위해서 금리를 서서히 인하하면서 경기를 부양하고 예. 이런 전략을 쓴다. 근데 이제 뭐 두 후보가 지금 전부 다 스트롱 아메리카를 거의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를 어떻게든 좀 살려서 이 상태를 최소한 훼손시키지 않고 유지해야 되는 게 이제 목표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 경제는 뭐 올해만 놓고 보면 이제 연말 시즌이 오고 있어요. 또 이게 미국 대선 FOMC 이후에 주목할 변수가 이제 바로 이제 특수 연말 특수 프라이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세일인데 이때 나오는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죠. 소비적 성향을 알 수 있고 임금의 구조가 뒷받침이 돼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래야지 금리 정책이나 이런 것도 이제 내년 전망이 나올 수 있는데 이쪽은 또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미국 대선 지나고 나면 이제 FOMC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불프라고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은 가장 큰 세일을 하는 기간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이제 크리스마스까지 가장 세일을 많이 하는 기간이고 요때가 미국 전체 소비가 계속 미뤄왔던 소비들이 이때 이제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 지표가 어떨지를 우리가 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렇죠. 요거 전망치에 가장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게 미국의 전미소매협회라고 하는 곳에서 전망치를 내놓는데요. 지금 올해 증가율이 올해 이제 요때 1인당 소비 증가율 예상되는 게 작년 대비해서 한 3% 정도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치가. 예, 올해 예상치가. 그러면 3%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작년에 예상치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예. 작년에 예상치가 5%가 넘었습니다. 작년 대비하면 굉장히 작년 대비해서는 낮은 거예요. 예, 낮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온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블랙 프라이데이 때랑 그 연말 특수 시즌의 그 소비를 조금 예측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게 뭐냐면 네. 과연 할로윈 때 소비가 어땠는지 바로 한 달 전에 소비가 어땠는지 보시는 게 좀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조금 충격적입니다. 이번 할로윈 소비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4%거든요. 그렇군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굉장히 좀 알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불프도 장담할 수 없다 이거죠. 예, 되면. 원래는 사전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작년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가 굉장히 좋았던 거는 그 직전에 할로윈 소비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게 굉장히 잘 연결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미국 사람들이 할로윈 때 소비가 그렇게 막 폭발적이지 않았고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는 소비를 많이 쓰겠다고 하는 것들이 물론 증가는 하지만 3% 정도 수준이 있는가 작년만 못하다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당연히 경기 둔화의 어떻게 보면 증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미국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곳간에 많이 돈들이 있으면 팡팡 쓸 텐데 예.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들이 잘 좀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미국의 그 소비 심리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아주 나이스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지그재그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굉장히 큰 기대를 하는 것은 너무 좀 섣부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연말이 다가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시장만 봐도 이제 외국인 수급과 관련해서 연말 효과, 뭐 배당 기대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데 미국 증시가 사실 뭐 우리랑 디커플링 된 거는 한참 됐어요 벌써. 근데 미국 시장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못 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계속 가는데 우리 대체 이런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게요 굉장히 좀 재밌는 게 올해 가장 성과가 나빴던 증시들을 보면요 예. 뭐 대한민국도 있지만 예. 멕시코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음흠. 원래 선진국 대비해서 할인을 받아야 되는 이 PER 할인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어떤 프리미엄을 준다. 할인을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선진국에 비해서 당연히 신흥국들이 할인을 받긴 하는데 그 할인을 받는 폭이 너무 과합니다. 우리는 거의 역대급으로 지금 할인받고 있고 그렇죠. 그런 나라가 또 멕시코가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멕시코가 근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예. 미국 의존도가 굉장히 좀 높은 나라들이고 미국이랑 사실상 이제 무관세 협정이 맺어져 있는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대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올해 가장 신흥국들 중에서도 버림을 많이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거꾸로 보면 대선이 지나고 나면 그 부분이 수혜를 일정 받을 수 부분은 있다. 좀 정상화될 수 있다. 그렇죠, 그 그렇죠. 악재가 왜냐면 미리 반영됐으니까 그런 측면이 분명히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앞서도 제가 뭐 우리나라 수출 이야기를 드렸지만 미국은 또 대선이 지나고 나면 민간 투자가 또 정상화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어떤 관점이 좀 나아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가장 과한 상태고 가장 누가 될지 모르는 상태,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오늘 내일 이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될 가능성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중에 가장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개별 재료가 있어요.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 금투세도 이제 폐지가 되고 미국 대선 끝나면 이제 불안 요소도 말씀하신 대로 제거가 되고 남은 연말 장세 전망이 중요한데 섹터별로 좀 주목할 만한 섹터들이 있을까요? 예, 저는 가장 주목하는 게 어쨌든 우리나라의 섹터라고 하는 것도 글로벌 섹터와 따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인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 보면은 미국이 대선이 지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어느 섹터들이 좋았는지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들은 4가지 섹터가 좋더라고요. 첫 번째 IT. IT. 예, IT는 미국의 대선이 지나고 나면 뭐 괜찮았던 것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잡히는 대표적인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IT 섹터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주가적인 그렇죠. 측면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호응할 수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섹터가 금융입니다. 금융. 예, 금융 섹터 같은 경우도 대체로 보면 미국 대선이 지나고 나면 아무래도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는 걸로 좀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 섹터가 좋은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경기 소비재입니다. 예. 이 경기 소비재라고 하는 것들은 경기 민감주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대통령이 결정된 다음에 미국도 단기적으로 보면은 경기 진작책을 쓸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일정 부분 좋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우리나라는 자동차라든지 유통 섹터들이 될 텐데요. 예. 이런 부분도 좀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이 이제 산업재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산업재에 해당되는 업종들이 우리나라 이제 방산업종이든 아니면 뭐 기계업종이든 그런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될 텐데요.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도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 대선이 지나고 나면 괜찮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내부에서만 너무 찾지 말고 글로벌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에서 우리도 힌트를 찾자. 그렇게 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시리즈로 이 분석 보고서를 빠르게 내주셨는데 대선 결과에 따른 나오면 또 분석 보고서를 빠르게 내주셔서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곽병렬 리딩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와 함께 미국 대선 이후 시장 전망을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